VIP 병실, 정장 입은 남자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40년 동안 원망했어요. 문 밖에선 빈털터리 노인이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 보였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4년 어느 화요일 새벽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5시 병원 후문으로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유니폼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그의 걸음걸이는 청소부치고는 너무 당당했습니다.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VIP 병동으로 올라갔고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복도 끝 701 호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남자는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침대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병색이 짙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청소 도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침대 주변을 정리하는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그 눈빛은 청소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서가 침대에서 여자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꼬대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여자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청소부는 손을 멈추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청소를 마치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수진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수진은 이 병원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베테랑 간호사였고 VIP 병동의 모든 일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이 이상한 청소부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VIP 병동 청소는 보통 오전 8시에 시작되는데 이 남자는 매일 새벽 5시에 나타나 701 호실만 청소하고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가 병원 청소부 명단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수진이 청소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부서 소속이세요? 청소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저으며 바쁘다는 듯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701 호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도 반짝반짝 닫혀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싱싱한 백합이 놓여 있었는데 이건 병원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매일 새 꽃을 가져다 놓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701 호실 환자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원무과 직원이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는 영식 씨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연락처는? 수진이 끊어 물었습니다. 병원비는 제때 납부되고 있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VIP 병실이라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매달 정확히 익명으로 입금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보호자로 등록된 영식 씨는 한 푼도 안 내셨어요. 수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익명으로 병원비를 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청소부는 대체 누구일까요? 수지는 환자의 차트를 펼쳐봤습니다. 환자 이름은 순희, 나이는 61세, 진단명은 뇌종양 말기였습니다.
보호자란에는 영식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고 가족 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노인은 때 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원무과를 지나칠 때 직원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영식 씨, 이번 달 병원비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노인 영식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곧 입금됩니다. 제가 언제 밀린 적 있습니까? 원무과 직원은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영식이 직접 낸 병원비는 단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식이 7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 청소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타났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영식은 청소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뭔가 낯익은 듯한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청소부도 영식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잠깐 마주쳤다가 영식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함께 내렸습니다. 701 호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청소부가 먼저 걸어가고 영식이 뒤따라갔습니다. 701 호실 문 앞에서 청소부가 막 나오려는 순간 영식과 마주쳤습니다. 영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비켜. 그가 청소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지 같은 놈이 왜 여기서 어슬렁거려. 청소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으로 비켜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수진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진이 영식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영식은 수진을 흘겨보며 대꾸했습니다. 뭐, 청소부가 뭔데 VIP 병실 앞에서 어슬렁거려? 수진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청소부가 조용히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황당한 표정으로 영식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환자의 보호자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한 푼도 안 내면서 저렇게 거만하게 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식은 수진의 시선을 무시한 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청소부가 사라진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가에 청소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순간 청소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청소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는 걸 수진은 알아챘습니다. 미국 발음이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의식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몇 주 정도 남았다고 하던데.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부가 영어를? 그것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청소부는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계속 추적해요. 84년도 기록 전부 필요합니다. 통화를 끝낸 청소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복도를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청소부가 아닌 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왜 매일 새벽 5시에 나타나 병실을 청소하는 걸까요? 수진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701 호실 안에서는 영식이 침대 옆에 앉아 순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영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다 망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 있던 청소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40년 전 어느 겨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8살 소년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걸어가던 여자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소년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더 세게 잡아주는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추운 겨울, 눈 내리던 거리,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손.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그리고 엄마가 없는 세상. 소녀는 매일 밤 울면서 엄마를 찾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침대에 누워있는 저 여자,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부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동료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700일 호실 환자, 가족이 누구누구 있어요? 동료가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은 영식 씨 한 명뿐이에요. 가족 관계는 기재 안 되어 있고요.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 청소부는 뭐죠? 동료가 의아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무슨 청소부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700일 호실은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가끔씩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현서가,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병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에 청소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어린 소년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그는 매일 밤 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바라본 사진이었습니다. 청소부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그날 오전 10시쯤 병원 로비에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때 묻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걸었고 손에는 구멍난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식이었습니다. 그는 원무과 앞을 지나가려다가 직원에게 불려섰습니다. 영식 씨, 젊은 여직원이 그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요. 영식은 짜증스럽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곧 입금됩니다.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밀린 적 있습니까? 원무과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영식이 직접 낸 병원비는 단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간 매달 정확히 1,000만 원씩 익명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영식의 이름으로는 단 한 번도 입금된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병원비만 들어오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영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 말고도 몇 명이 더 타고 있었는데 모두들 코를 막거나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영식의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빨지 않은 옷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영식은 그런 시선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시선들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받아온 시선이었으니까요. 7층에 도착한 영식은 VIP 병동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좌우로 늘어선 병실마다 화려한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복도는 깨끗하게 광이 났습니다. 이곳은 돈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영식은 이 복도를 걸을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이런 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왜 여기 오게 됐을까요? 701 호실 앞에 도착한 영식은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청소부 차림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새벽에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식은 그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묘한 기시감이었습니다. 영식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이 남자는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에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영식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청소부를 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요? 영식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어느 겨울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그는 재빨리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야, 비켜. 영식이 소리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지 같은 놈이 왜 여기서 어슬렁거려. 청소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영식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영식은 청소부를 밀치듯 지나쳐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도 끝에서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영식을 향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식은 수진을 째려봤습니다. 뭐? 청소부가 뭔데 VIP 병실 앞에서 어슬렁거려? 수진이 뭔가 더 말하려는 순간 청소부가 조용히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시였습니다. 청소부는 고개를 숙인 채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황당한 표정으로 영식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환자의 보호자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한 푼도 안 내면서 저렇게 거만하게 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영식에게 한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식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침대에는 순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영식은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40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주름투성이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얼굴이었습니다. 영식은 순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영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다 망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는 자신이 살던 판잣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고층 빌딩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영식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넣었습니다. 병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비닐봉지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싸구려 라면이었습니다. 병실 화장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받아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영식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자신은 청계천에서 의류 도매상을 하던 그럭저럭 괜찮은 사업가였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었으니 당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습니다. 형 대식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큰 돈을 벌 때 영식도 그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망가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97년 IMF 때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까요? 영식은 라면을 다 먹고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으로 다가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의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을 잡고 있자니 영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순이야.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영식은 손을 놓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점심은 또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영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형수 미숙이었습니다. 영식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수님. 전화기 너머로 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식아, 당신 형님 병원비 이번 달 것도 안 냈어. 빨리 보내줘. 영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돈이 없어요. 미숙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이 없긴. 당신 아내 병원비는 어떻게 내는데? 영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의 병원비를 누가 내는지 자신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달 병원비가 자동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원무과에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익명 입금이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돈을 내는 걸까요? 영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사정이 어려워요. 영식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정이 어렵긴. 당신이나 당신 형이나 똑같아. 돈 있을 땐 잘난 척 하더니 이 꼴이 뭐야?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식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도 형도 결국 똑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영식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깨끗한 옷을 입은 환자 가족들. 모두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영식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새벽마다 나타나는 저 청소부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매일 700일 호실만 청소할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볼 때마다 저렇게 차가운 눈빛을 보낼까요? 영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청소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식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청소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700일 호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식이 병실 안에 들어간 걸 확인한 청소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4년도 기록 찾으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부는 잠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시작하시죠. 전화를 끄는 청소부는 다시 700일 호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40년간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그 둘 다일까요? 청소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4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8살 소년이 낯선 나라로 보내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 모든 걸 계획했는지. 청소부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처럼 말입니다. 시간을 4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83년 여름,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3층 봉제 공장의 아침은 일찍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부터 형광등 불이 켜지고 재봉틀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60여 대의 브라더 재봉틀이 일제히 돌아가면서 내는 소음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공장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숨을 쉬기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여공들은 그런 환경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미싱대 앞에 앉은 24살 순이는 오늘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원단을 받아 재봉틀에 넣고 페달을 밟으면 바늘이 빠르게 움직이며 천을 박음질했습니다. 한 장을 마치면 다음 원단을 받고 또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순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30분과 저녁시간 30분을 빼면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순이의 월급은 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원룸 월세가 3만 원이었고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고 나면 2만 원이 남았습니다. 2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밥은 공장 식당에서 한 끼에 200원을 내고 먹었지만 양이 적어서 늘 배가 고팠습니다. 순이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라면 한 개를 끓여 먹거나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우곤 했습니다. 옆 미싱대에 앉은 30대 언니가 순이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몇 주 전부터 순이의 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언니가 순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 혹시...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입덧을 할 때마다 화장실로 뛰어가는 걸 여러 번 봤으니까요. 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애기 아빠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라면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사흘 후 순이의 비밀은 들통났습니다. 공장장이 순이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50대 후반의 공장장은 담배를 피우며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배 나왔지?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장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미혼모는 우리 공장의 모토. 분위기 망친다고.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공장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당장 나가.
오늘 일한 건 내일 월급날 줄 테니까. 순이는 공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졌고 청계천 고가도로 밑 판잣집들이 아지랑이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순이는 멍하니 서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는데 뱃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청계천변을 따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순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돌아온 순이는 집주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60대 아주머니는 순이의 배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야, 보증금 70만 원은 언제 마련할 거니?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증금은커녕 다음 달 월세 3만 원도 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월세 못 내면 나가야 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 몇 벌과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큰 보따리에 짐을 싸서 청계천 고가도로 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순이는 빈 판잣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출입문도 제대로 없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그래도 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이불을 펼쳤습니다. 밤이 되자 판잣집 안은 추웠습니다. 7월인데도 밤바람이 차가웠고 벽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순이는 판잣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돌리기 같은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 일당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라면과 밥을 사 먹으며 겨우 연명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순이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밤 순이는 판잣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도와줬습니다. 제대로 된 산파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새벽 4시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아기를 받아 닦아주고 순이에게 안겨줬습니다. 순이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현석이요. 이현석?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순이는 현석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현석이는 작은 입으로 젖을 빨았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석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판잣집에는 난방이 없어서 밤이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순이는 현석이를 품에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현석이가 추울까봐 자기 몸으로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이는 밤새 떨면서도 현석이만큼은 따뜻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순이는 자기가 먹는 걸 줄여서라도 젖을 먹였습니다. 하루에 라면 1개만 먹고 나머지는 굶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가끔 밥을 나눠줬습니다. 찬밥이나 라면, 가끔은 김치를 갖다 줬습니다. 순이는 그 음식으로 연명했습니다. 현석이는 작지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첫돌이 지나면서 현석이는 점점 사람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순이는 현석이를 볼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1984년 봄이 되자 순이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현석이가 돌이 지나 이제 좀 손이 덜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현석이를 업고 청계천 시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찾았습니다. 청계천 의류도매상 앞을 지나갈 때 한 남자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식이었습니다. 영식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일 찾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할래요? 하루 2,000원 줄게요. 순이는 기쁜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네, 할게요. 영식은 순이에게 가게 청소와 옷 정리 일을 시켰습니다. 순이는 현석이를 업고 일했습니다. 현석이는 얌전히 엄마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일하는 순이를 지켜본 영식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성실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아기를 업고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영식은 32살까지 장가를 못 갔습니다. 키도 작고 외모도 평범해서 중매도 잘 안 섰습니다. 게다가 형 대식의 그늘에 가려 늘 주눅 들어 살았습니다. 영식은 순이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식이 순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식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할래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난 장가 한번 못 가봤어요. 근데 아가씨가 괜찮아 보여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꿔주세요. 순이는 고민했습니다. 현석이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굶지 않고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순이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영식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잘할게요. 1984년 5월 둘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증인은 영식 가게 직원이었고 식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에 도장만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판잣집을 나와 영식이 사는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청계천 근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방 하나였습니다. 방 크기는 3평 정도였지만 그래도 판잣집보다는 나았습니다. 보일러도 있어서 따뜻했고 수도도 나왔습니다. 영식은 처음 석 달 동안은 순이와 현석이에게 잘해줬습니다. 저녁마다 집에 들어올 때 호떡이나 붕어빵을 사왔습니다. 현석이 손을 잡고 청계천변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평범한 가정을 꾸린 것 같았습니다. 현석이도 영식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식이 퇴근하면 웃으며 달려갔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영식의 형 대식이 동생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현석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그날을 말입니다. 1984년 9월 어느 토요일 오후 순이는 쪽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석이는 방 한구석에서 낡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옆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흑백 텔레비전이었지만 그래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고 두 사람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식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영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문 앞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비싼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식이었습니다. 대식 옆에는 40대 초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파마를 한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했고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 미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쪽방 안으로 들어오며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대식의 눈에는 경멸이 어려 있었습니다. 야, 영식아. 대식이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이런 데서 사냐? 영식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예전보단 나아졌어요. 미숙은 코를 찡그리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3평짜리 방에는 이불 한 채와 낡은 옷장, 작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순이를 봤습니다. 어머, 당신이 영식이 새댁이에요? 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미숙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미신공이었다며? 힘들었겠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말투에는 무시와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식이 방 한구석에서 놀고 있는 현석이를 봤습니다. 8살 현석이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대식이 영식에게 물었습니다. 저 애가? 영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대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씨가 내 거냐? 영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숙이 현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현석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얘야, 이모가 용돈 줄게. 현석이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현석이는 조심스럽게 돈을 받았습니다.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하네. 가서 사탕 사 먹고 1시간 후에 와. 현석이는 엄마를 다시 쳐다봤고 순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석이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석이가 나가자 대식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영식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옆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순이는 부엌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대식이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천천히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영식아, 형이 좋은 소식이 있어. 영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대식이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내가 이번에 대박 났어. 영식이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요?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마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 따냈어. 계약금만 30억이야. 영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시 30억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 프로젝트만 하면 우리 회사 매출이 100억은 넘어갈 거야. 조만간 우리 집안도 재벌 대열에 들어가는 거지. 영식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형님이 재벌이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식이 영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당연히 너도 챙겨줄 거야. 형제끼리 잘 살아야지. 영식은 기쁨에 들떠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하지만 대식의 다음 말은 영식의 기쁨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대식이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 영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대식이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곧 재벌이 되는데 말이야. 사교계 모임도 나가야 되고 재계 인사들도 만나야 돼. 영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미신공이랑 산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 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게다가 씨도 모를 잡종 조카까지 뒀다는 소문까지 나면 순이는 부엌 구석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이 거들었습니다. 요즘 강남 사교계가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집안 배경 다 따져요. 우리 남편이 재벌 되려면 집안 전체가 깨끗해야 한다고요. 대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식아, 형이 하는 말 이해하지? 영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랑 그 자식 없애야 돼.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와 영식과 대식 앞에 섰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대식이 순이를 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석이는 제 아들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아이예요. 대식이 비웃었습니다. 죄가 없긴. 씨도 모를 자식이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죄야. 미숙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현실을 봐요. 당신이랑 그 애가 있으면 우리 집안이 창피해요. 순이가 항변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요? 미혼모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잘못이죠.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였습니다. 영식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과 순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대식이 영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식아, 잘 들어. 나는 내가 선택하기 바라. 영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택이요?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여자랑 애를 버리든지 아니면 내 유산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야. 영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재산이 곧 100억이 넘을 거야. 너한테도 10억은 줄 생각이었어. 10억이라는 숫자가 영식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당시 1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영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이혼하고 그의 입양 보내든지 아니면 유산 포기하든지. 미숙도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문을 나가기 전에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도 현명하게 생각해봐요. 돈은 줄 테니까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숙과 대식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영식과 순이만 남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형님 말대로 할 거예요? 영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를 버릴 거예요? 영식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숙이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명동에서 만나요. 순이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미숙의 강압적인 말투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현석이를 이웃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명동으로 갔습니다. 미숙은 명동의 한 고급 다방에서 순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방 안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하얀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낡은 옷을 입고 그 화려한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순이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순이는 움츠러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미숙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앉자 미숙이 말했습니다. 커피 시켜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500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순이 앞에 놓았습니다. 100만 원 들어있어요. 순이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하고 그의 입양 보내요. 그럼 이 돈 드릴게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당신한테도 좋은 조건이잖아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석이는 제 아들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상에 젖지 마요. 당신이 그 애를 키울 수 있어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으면서.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 잘해봐요. 안 그러면 영식이 유산도 못 받고 당신도 쫓겨나요. 순이는 다방을 나왔습니다. 명동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든 사람들, 양복을 입은 회사원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 모두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석이는 이웃 아주머니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현석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현석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날 밤 영식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이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지만 영식은 밀쳐냈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현석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이 현석이를 노려봤습니다. 시끄러워. 그가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순이가 현석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식은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를 버릴 거예요? 영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순이는 현석이를 안고 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영식은 집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고 현석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얼굴에서 점점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었다가 점점 결심으로 바뀌어가는 그 표정을 순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이미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1984년 11월 어느 금요일 저녁 대식이 다시 영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대식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영식을 회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영식이 물었지만 대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30분쯤 달려 강남의 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대식의 건설회사 본사였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큰 책상 뒤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책장에는 건축 관련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대식은 영식을 소파에 앉히고 위스키 2잔을 따랐습니다. 마셔. 대식이 잔을 건넸습니다.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대식이 다시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영식아, 형이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영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식이 책상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영식 앞에 놓았습니다. 500만 원 들어있어. 일단 넣어줄게. 영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0만 원이면 당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대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자랑 정리하면 2천만 원 더 줄게. 그리고 내가 100억 벌면 너한테 10억은 준다고 했지? 영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컸습니다. 대식이 영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영식아, 우리 부모님이 뭐 해주신 거 있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식의 말이 맞았습니다. 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살 차례야. 근데 저런 짐 때문에 망칠 순 없잖아. 영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이와 현석이가 짐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억이라는 숫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대식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 안 하면 너 유산 없어. 그리고 형제 인연도 끊는다. 영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현석이를 재우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방 안으로 들어가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들어갈수록 영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순이가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영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만 마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영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현석이가 자고 있는 이불로 다가갔습니다. 순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영식은 갑자기 현석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현석이가 울며 일어났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영식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 순이가 황급히 현석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애가 무슨 죄예요? 영식은 순이마저 밀쳤습니다. 순이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현석이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은 현석이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순이가 영식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애를 놔줘요. 영식은 순이를 발로 차며 현석이를 놓았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깨진 소주병, 엎질러진 반찬, 울고 있는 현석이,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순이. 영식은 그 광경을 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영식이 흐느꼈습니다. 형님이 그러래. 순이는 영식을 바라봤습니다.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식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순이는 현석이를 안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젯밤 벽에 부딪힌 곳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는 3만 원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 치료비를 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대식이 직접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영식이 출근한 시간을 노려온 것이었습니다. 대식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순이에게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200만 원 들어있어. 순이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그의 입양 보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대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식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입양 서류 다 준비했어. 미국으로 보낼 거야.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대식이 비웃었습니다. 넌 선택권이 없어. 영식이가 이미 동의했거든.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식을 바라봤습니다. 대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내가 직접 데려가든지 아니면 내가 강제로 데려가든지 둘 중 하나야. 순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우리 현석이는. 대식은 순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야. 그 안에 결정 안 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대식은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현석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지만 순이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영식은 순이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이 오셨어요. 영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입양 서류에 동의했어요? 영식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순이는 영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현석이만은. 영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형님이 다 준비했어. 순이가 영식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막을 수 있잖아요. 영식이 순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못 막아. 형님 말을 안 들으면 나도 죽어. 순이는 영식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영식은 순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귀를 막아도 밖에서 들리는 순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영식도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984년 12월 14일 대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숙도 함께였습니다. 대식은 순이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내가 직접 고아원에 데려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르고 강제로 데려간다. 순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데려갈게요. 그날 밤 영식이 집에 들어왔을 때 순이는 현석이를 안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식은 순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순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식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밤새 현석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현석이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현석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작은 코, 긴 속눈썹, 통통한 볼. 8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뱃속에 10개월 태어나서 8년. 총 9년간 함께한 아들이었습니다. 순이는 현석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현석아, 엄마가 미안해. 다음 날 새벽 순이는 현석이를 깨웠습니다. 현석아, 일어나. 현석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석이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밖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이는 현석이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5일 새벽 5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거리를 덮었습니다. 순이와 현석이는 눈 속을 걸어갔습니다. 현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갈 곳이 있어. 현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둘은 새벽에 서울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목적지는 고아원이었습니다. 1984년 12월 15일 새벽 6시 순이와 현석이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고아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의 어깨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아원은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고 정문에는 사랑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참 동안 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현석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순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문을 열고 들어가니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층 원장실 문패가 보였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이는 현석이의 손을 잡고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원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들어 순이를 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제 아들을 잠깐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되세요?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요. 한 달만 맡아주시면 제가 꼭 데리러 올게요. 원장은 순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무슨 사정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입양이 아니라 일시 보호인가요? 순이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입양 아닙니다. 제가 꼭 데리러 올게요. 약속할게요. 원장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시 보호는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선불로 내셔야 하고요. 순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들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 전부였습니다. 2만 원뿐이었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2만 원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드릴게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선불이지만 순이의 눈빛을 보고 원장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2만 원만 받을게요. 나머지는 일주일 안에 가져오세요. 순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그리고 아이 이름이랑 생년월일 적어주시고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연서 1976년 12월 3일생. 순이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순이는 현석이를 안았습니다. 현석이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순이가 현석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현석아, 엄마가 금방 올게. 약속할게. 여기서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현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요?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현석이를 더 세게 안을 뿐이었습니다. 원장이 현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석아, 이모랑 같이 가자. 여기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아. 현석이는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현석이는 원장을 따라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현석이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석이가 손을 흔들자 순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석이가 계단을 내려가 보이지 않자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1시간쯤 고아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순이의 온몸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층 어딘가에 현석이가 있다는 생각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이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눈 덮인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영식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빈 방에 혼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2월 16일 새벽 5시 순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지만 현석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순이는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직 선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순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데리러 왔어요. 이현석이요. 당직 선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잠시만요. 선생은 원장을 불러왔습니다. 원장이 나와서 순이를 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 데리러 왔어요. 현석이요.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현석이는 어제 오후에 입양 갔어요.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입양 가셨어요. 순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일시 보호라고 했잖아요. 원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류에 입양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장은 어제 순이가 작성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순이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일시 보호란에 체크했는데 서류에는 입양 동의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명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바꿔친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제 서명 아니에요. 누가 바꿨어요? 원장도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어머니가 어제 직접 서명하신 거잖아요. 순이는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입양 가족 정보란에는 미국 뉴욕 한인 가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 날짜는 12월 15일 오후 3시. 순이가 고아원을 떠난 지 불과 6시간 만이었습니다. 순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원장이 순이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혹시 착오가 있었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순이는 정신을 차리고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입양 가족이 누구였어요? 얼굴 보셨어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처리됐어요. 당직 선생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퇴근했고요. 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류는요? 입양 서류 원본은 어디 있어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구청에 제출됐을 거예요. 순이는 고아원을 뛰쳐나와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구청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구청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는 민원실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 입양 서류 취소해 주세요. 민원 담당자가 당황하며 순이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컴퓨터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현석 군 맞으시죠? 어제 입양 서류가 접수됐네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동의 안 했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출력해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호자 서명이 있는데요. 순이는 서류를 받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거 제 서명 아니에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필적 감정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려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은 걸릴 거예요. 순이는 절망했습니다. 한 달이면 현석이는 이미 미국에 가고 없을 것입니다. 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입양 가족 정보 알 수 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입양은 비공개예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순이는 구청을 나와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필적 감정을 받아서 위조가 증명되면 그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순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식이 집에 있었습니다. 순이는 영식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한 거지? 영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이 서류를 바꿨어? 영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알아서 처리했대. 순이는 영식의 멱살을 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내 아들 어디 갔어? 당장 데려와. 영식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미국 갔어.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 영식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 비행기로. 순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쓰러져 울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대식이 영식을 불렀습니다. 대식은 영식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2천만 원 들어있어. 약속대로 준다. 영식은 통장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대식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영식아. 이제 우리가 잘 살 차례야. 하지만 영식의 귀에는 집에서 들려오는 순이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이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현석이만 찾으며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영식은 순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순이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강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식이 변호사를 고용해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1985년 3월 둘은 법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순이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녀는 쪽방을 나와 다시 판잣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석이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날부터 40년 동안 현석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 가서 미국 입양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돈을 모아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만 입양 기록이 비공개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90년에는 미국까지 갔습니다. 뉴욕 한인타운을 샅샅이 뒤졌지만 현석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현석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현석이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습니다. 현석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꼭 찾을게. 시간이 흘러 1997년이 됐습니다. 13년이 지난 동안 대식의 건설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강남 재개발 붐을 타고 회사 규모는 계속 커졌고 대식은 재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에 30층짜리 사무실 건물을 소유했고 잠실에 아파트 5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매출은 연간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식과 미숙은 강남 대치동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번졌고 11월이 되자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나섰고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를 냈습니다. 건설업계는 특히 타격이 컸습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이 모두 중단됐고 발주처들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대식의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대출금이 300억 원이었는데 은행은 즉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대식은 자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무실 건물을 내놨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산을 팔려고 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식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건물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잠실 아파트 5채도 급매로 내놨습니다. 역시 헐값에 팔렸습니다. 1998년 3월 대식의 건설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회사 문을 닫던 날 대식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키워온 회사였습니다. 한때는 재벌 대열에 들어갈 거라고 꿈꿨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대식은 책상 서랍을 열어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들어갈수록 대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강남 대치동 아파트에 살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둘은 관악구의 낡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20평짜리 빌라는 대치동 아파트의 3분의 1 크기였습니다. 미숙은 매일 울었습니다. 한때 강남 마님으로 백화점을 활보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래시장에서 떨이 채소를 사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미숙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늙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식은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전직 사장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점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소주를 마셨고 저녁에는 혼자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미숙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 좀 내버려둬. 대식이 소리치곤 했습니다. 2000년대가 됐습니다. IMF는 극복했지만 대식의 인생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용직 일을 전전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잡부로 일하거나 경비 일을 했습니다. 한때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건설 현장 막노동꾼이 됐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대식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들 눈에 대식은 그냥 술 냄새 나는 늙은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도 다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식은 그동안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다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대식의 3천만 원은 한 달 만에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식은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대식은 옥상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미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2010년 대식은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졌습니다. 강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마신 술이 간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의사는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술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대식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구급차를 불렀고 대식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알코올성 치매 초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뇌가 이미 상당히 손상됐다고 했습니다. 대식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미숙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2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영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하는 통화였습니다. 영식아, 나 형수야. 영식은 놀랐습니다. 형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형님이 요양병원에 계셔.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영식은 난처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형편이 어려워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병원비를 못 내면 쫓겨나. 영식도 IMF 이후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의류 도매상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영식은 택배 배송 일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10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영식도 형님 병원비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영식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여유가 없어서요.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미숙은 다시 영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식아, 그런데 당신 아내 병원비는 어떻게 내니? 영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님이 순위를 어떻게 아세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들었어. 강남에 있는 큰 병원 VIP 병동에 입원했다며? 병원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던데? 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돈이 없긴. 당신 아내 병원비는 내면서 형님 병원비는 못 낸다고? 영식은 답답했습니다. 순이의 병원비를 자신이 내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식도 누가 병원비를 내는지 몰랐습니다. 몇 번이나 원무과에 물어봤지만 익명이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영식은 그저 순이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순이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영식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대식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반찬 가게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너무 무리였습니다. 미숙의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휘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요양병원에 있는 대식은 점점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알코올성 치매가 진행되면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아직도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준비했나? 강남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해. 대식이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는 대식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대식은 화를 냈습니다. 뭐가 쉬어? 일해야 한다고. 미숙이 병원에 면회를 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재벌을 꿈꿨던 남편이 이제는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나 누군지 알아? 미숙이 물으면 대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시죠?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당신 아내야. 대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2023년 대식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지쳤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병원비를 감당하며 남편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미숙은 다시 영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식아, 제발 좀 도와줘.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영식은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미숙은 전화를 끊고 요양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70대 중반의 노파가 된 그녀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한때 강남에서 잘 나가던 건설업자 부인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래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남편 병원비를 대는 노파가 됐습니다. 미숙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4년 순이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영식이 들었습니다. 영식은 순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청소부를 만났습니다. 매일 새벽 순이의 병실만 청소하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영식은 그 남자를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영식은 불안했습니다. 마치 40년 전 어느 겨울날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었습니다. 2024년 2월 어느 화요일 오후 영식은 병원 1층 로비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영식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변호사입니다. 영식은 당황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십니까? 박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상담실에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식은 불안한 마음으로 박 변호사를 따라갔습니다. 병원 2층에 있는 법률 상담실로 들어가니 이미 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왜 여기 계세요?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두 분을 모두 모셨습니다. 영식과 미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700일 호실에 입원한 순이 씨를 아시죠? 영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의 병원비를 누가 내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영식과 미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박 변호사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순이 씨의 아들 이현석 씨가 내고 계십니다. 영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석이가 살아있습니까?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원에 계십니다.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석 씨는 1984년 12월 15일 미국 뉴욕의 한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양부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현석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양부모는 가난했지만 현석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현석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니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1994년 현석은 뉴욕대학교 부동산 개발학과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현석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양아버지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1998년 현석은 뉴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현석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2005년 24세의 현석은 브루클린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투자금 10만 달러로 시작해서 100만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이 현석의 첫 성공이었습니다. 2010년 현석은 맨해튼 첼시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현석은 1,0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현석의 회사는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현석은 브루클린 워터프론트 재개발 프로젝트로 5천만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제 현석은 뉴욕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됐습니다. 2020년 39세의 현석은 자신의 회사를 뉴욕 5대 부동산 개발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회사 자산은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돈으로 6천억 원이었습니다. 현석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8살 겨울, 눈 내리던 어느 날 엄마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걸어갔던 기억.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엄마가 사라진 기억. 현석은 양부모를 사랑했지만 친엄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2010년부터 현석은 한국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친엄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입양 기록이 조작되어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00만 달러씩 수사비로 썼습니다. 13년 동안 1,300만 달러를 썼습니다. 한국 돈으로 16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월 현석은 친엄마를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석 씨는 엄마를 찾았지만 뇌종양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영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석 씨는 엄마가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병원, 최고의 병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엄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청소부가?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현석 씨입니다. 영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쳤던 그 청소부가 현석이었다니. 40년 만에 다시 만난 현석이었다니. 영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현석 씨는 40년 동안 엄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진실도 밝혀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1984년도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고아원 서류, 입양 서류, 구청 서류, 모두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대식 씨가 건설회사 인맥을 동원해서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고아원 원장에게 뇌물을 줬고 구청 담당자에게도 돈을 줬습니다. 판사한테까지 로비를 했습니다. 영식과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변호사가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대식 씨가 당시 지출한 뇌물 내역이 있습니다. 총 5천만 원입니다. 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서류 위조, 뇌물 공여, 아동 인신매매. 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현석이가 복수하려고?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부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현석이었습니다.
영식과 미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석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영식은 현석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그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8살 소녀는 이제 32살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석은 천천히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식과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현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데? 현석이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당신들을 용서하고 싶다고 합니다. 영식과 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40년간 저를 찾아다녔습니다. 당신들을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내려놓고 싶다고 합니다. 미움을 안고 떠나기 싫다고 합니다. 영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도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석이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한 번만 엄마 앞에서 사과해 주세요. 그럼 엄마가 편안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영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현석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현석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식의 목소리는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미숙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두 노인은 32살 청년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현석은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700일 호실로 가시죠.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상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보는 순이, 자신이 저버렸던 여자, 자신 때문에 아들을 잃었던 여자,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700일 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순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순이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백발의 순이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현석이 순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님 오셨어요. 순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영식과 미숙을 향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순이는 영식과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을 늙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젊고 건강했던 그들은 이제 주름투성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아닌 그저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영식과 미숙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순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미숙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순이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용서할게요. 영식과 미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간 지고 다녔던 죄책감이 마침내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석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간 품었던 미움과 원망이 이 순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석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가 현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석아.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현석이 고개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네, 엄마. 순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실은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너를 찾았었어. 현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고아원에 맡긴 지 1년쯤 됐을 때 엄마가 미국까지 갔었어. 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변호사도 놀란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사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985년 겨울이었어. 엄마가 1년 동안 돈을 모았어.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200만 원을 모았지. 순이의 목소리에 그때의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돈으로 미국 비행기표를 샀어. 편도였어. 돌아올 생각은 안 했어. 너만 찾으면 됐으니까. 현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해서 한인 교회를 찾아다녔어. 입양 간 아이들 정보를 물어봤지. 한 달 동안 브루클린, 퀸즈, 맨해튼을 다 돌아다녔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요일 퀸즈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너를 봤어. 현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였어. 분명히 너였어. 9살이 된 내가 양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더라. 순이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엄마는 교회 담장 밖에서 너를 봤어. 1시간 동안 그냥 서서 너를 봤지. 현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순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 순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양아버지가 너를 안아 올리고 너는 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 순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양어머니도 나왔어. 점심 도시락을 들고 세 식구가 교회 마당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순이의 목소리가 흐느껴 나왔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 현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생각했어. 내가 너를 데려가면 또 가난하게 살 거야. 판잣집에서 굶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지금 너는 따뜻한 집에서 살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잖아. 순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엄마가 너의 행복을 빼앗을 수는 없었어. 현석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순이가 현석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냥 돌아왔어. 한국으로. 순이는 그날 교회 담장 밖에서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엄마는 돌아왔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엄마는 포기했어. 순이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현석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원망했어요. 저를 버렸다고. 순이가 현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어. 영식과 미숙은 그 광경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박 변호사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병실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순이가 현석에게 말했습니다. 현석아, 엄마가 내 양부모님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그렇게 잘 키워줘서 엄마가 정말 고마워. 현석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전할게요. 순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렇게 내 얼굴 다시 보고 용서도 하고 이제 됐어. 며칠 후 순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석은 밤낮으로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영식도 매일 병원에 와서 순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미숙도 가끔 병원에 와서 순이를 봤습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순이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0일 오전 6시 순이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현석이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순이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현석은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순이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현석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빈소에는 순이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이였습니다. 사진 속 순이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식과 미숙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이의 영정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들이 저지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현석은 순이를 화장했습니다. 그리고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순이가 생전에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자유롭고 싶어? 바다처럼. 순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현석은 배를 타고 동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순이의 유골을 뿌렸습니다.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현석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자유해요. 편히 쉬세요. 며칠 후 현석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기 전 영식을 만났습니다. 둘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현석이 봉투 하나를 영식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 영식이 물었습니다. 현석이 대답했습니다. 1억 원 들어있어요. 형님 병원비 쓰세요. 영식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받을 수 없어. 현석이 말했습니다. 제발 받으세요. 엄마가 원하셨어요. 영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석아,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처음 석 달 동안이라도. 영식은 현석의 말에 더욱 울었습니다. 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형님도. 영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현석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서울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현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현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현석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건 사랑과 감사뿐이었습니다. 영식은 그날 이후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형 대식의 병원비를 냈습니다. 현석이 준 돈으로 3년치 병원비를 선불로 냈습니다. 미숙은 영식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영식아.
영식은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이제 제대로 삽시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돈이나 체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영식은 요양병원에서 형 대식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대식은 여전히 기억을 잃은 채 살고 있었지만 영식은 매일 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대식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영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현석은 여전히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현석은 수익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특히 입양아들을 돕는 단체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단체에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엄마를 기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현석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순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석은 매일 아침 엄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하루 보내세요. 40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미움은 용서로 끝났고 원망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이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용서의 메시지는 남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순이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석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식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 사람 관계라는 것이 매번 새롭다는 게 오늘 이걸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시고 가까울수록 더 잘하시고 모두 행복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